주가 바닥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부자가 되는 찬스고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몇 포인트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기간을 찾아야 돼요. 얼만큼 떨어졌다? 얼만큼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란 것은 얼만큼 올랐느냐, 얼만큼 비싸졌냐 그 개념이 아니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떨어졌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중간에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 기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찾으려고 하면은 몇 포인트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닥은 몇 포인트 정도가 바닥이고 몇 포인트까지 뭐 반등을 한다. 이거 다 하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을 찾는 것이 진정한 바닥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일 쇼크 때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자, 오일 쇼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1973년에서 74년입니다. 네, 이 기간이고 2차가 언제죠?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 네, 그리고 이란 때문이죠. 1981년 네, 1981년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이펙티브 페더럴 펀즈 레이트는 이거는 콜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 하루짜리 콜 금리죠. 금리도 하루짜리가 있고 CD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5년짜리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10년물, 30년물 뭐 이런 금리들이 있는데 자, 이펙티브 페더럴 펀즈는 콜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타케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타케 레이트. 이 타케 레이트가 무엇입니까? 이 타케 레이트가 기준금리입니다. 연방기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콜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루짜리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콜 금리랑 거의 기준금리 하나 중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자, 지금 1차 오일 쇼크 때는 요때죠. 2차 오일 쇼크 때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금리 자체는 2차 오일 쇼크에서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2%. 자, 이때입니다. 이때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에서 81년도 사이고 거기서 최고점의 금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0%까지 갑니다. 이 기간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2007년도 8년도를 거치면서 여기서 0%를 갖고 또 한 번 0% 금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언제 때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한번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는 0% 금리를 만들었다. 제로 금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3.25%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지금 올쇼크 상황하고 똑같아요. 상황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오일쇼크, 네, 2차가 있죠. 2차 오일쇼크가 있죠. 그러면 주가 바닥은 1차 오일쇼크 때 바닥을 쳤습니까? 2차 오일쇼크 때 바닥을 쳤습니까? 기간은 물론 상당히 길지만, 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이 나오죠. 74년도에서 75년도 사이. 이게 1차 오일쇼크입니다. 2차 오일쇼크는 79년에서 요 사이죠. 81년 사이가 2차 오일쇼크죠.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언제 쳤습니까? 1차 오일쇼크 때 주가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오일쇼크 때는 이후로 잠깐 급등에다가 다시 급락한 이후로 장기간 여기서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세 상승. 자, 여러분들 이 대세 상승이 오일쇼크 이후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치고 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거치고 나면은 엄청난 대세 상승을 만든다. 체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완전히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가 완전 바뀌어 버려요. 이 바뀌는 곳에 여러분들 투자하게 되면은 저는 재벌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주식법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많았죠. 뭐 지금 뭐 애플도 있었고 큰 기회를 준 것도 삼성전자도 있었고 여러분들 뭐 IT, 인터넷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큰 수익을 쳤습니다. 그 큰 수익을 기본적으로 한 1000배 이렇게 막 줬죠. 1000배. 여러분들 투자금에 대해서 100배. 여러분들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0배 정도 수익은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정도는 노가다 한 1년 정도만 뛰면 노가다 한 2년, 2, 3년 정도 뛰면은 생활비 빼고 1억 정도 벌잖아요. 뭐 1000배 정도면은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접근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가 이게 부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한다고 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게 보고 주가는 이미 무엇이다? 1차 오일 쇼크 때 바닥을 만들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이제 커졌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공급망 그리고 있고 미국의 지금 모든 산업들이 공장들이 미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미국만의 고용 시장, 완전 고용 시장이 돼 버렸죠. 완전 고용. 그다음에 임금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1차 오일 쇼크 때는 2차 오일 쇼크 때는 마찬가지죠. 2차 오일 쇼크 때는 금리가 22%였죠. 근데 1차 오일 쇼크 때는 이게 금리가 거의 한 10%도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1차 오일 쇼크 때 바닥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6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S&P 지수가. 네, S&P 지수가 6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S&P 지수가 얼마입니까? 65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S&P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치가 4,800이에요. 네, 4,808. 그러니까 지금 올 쇼크를 한번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 쇼크가 거치면서 무엇이 나타났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신산업이 등장했어요. 신산업. IT 혁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 산업이 전체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S&P 지수가 어떻게 됐냐? 65였습니다. 65. 근데 65에서 얼만큼 대세 상승을 했습니까? 4,800. 4,808까지 갔습니다. S&P 지수가. 이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한 사람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이 시대를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큼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코카콜라라는 새로운 우리가 지금 1900년도 초반에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코카콜라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어요. 코카인에서 만드는 코카잎을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상품이 하나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죠. 식품에. 네. 여기에 단 한 주만 투자한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거의 한 몇백억 대 부자입니다. 한 7, 800억 대 부자예요. 그때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었어도.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액면 분할을 계속 한 겁니다. 액면 분할. 주식을 계속 쪼개기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중간에 계속 쪼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금 몇 주가 됐겠습니까? 몇천 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단 한 주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나타났던 이 바닥을 찍고 난 이유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들이 나타났다. 산업에. 여러분들 이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죠. 우리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변화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져왔던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다르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금리 상승하고, 네, 금리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같이 올라가죠. 예, 왜 그렇습니까?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왜 같이 올라갑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패닉이라는 이제 공황 상태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꼭지를 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 보시면은 2007년도, 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꼭지를 쳤을 때가 뭐 언제입니까? 이게 네, 금리 최고가예요. 금리가 최대로 이르렀을 때가 이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주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하락 플러스 주가 하락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고정경제학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 이거는 고정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현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금리 상승과 부동산 상승이 같이 나타납니다. 금리 하락과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금리가 바닥을 이르렀을 때, 금리가 떨어진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가 바닥을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0%,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0%죠. 한국은 0.5%, 역사상 최금리를 최하단에 있는 최하락의 금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금리 상승이 같이 나와야 되죠. 금리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주가가 고점은 네, 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점쟁이 아닙니다. 저는 수학적 확률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금리 상승과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주가 하락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의 상승은 어떻게 된다는 게 있습니까? 금리가 최바닥을 이뤘을 때, 금리 바닥을 확인했을 때, 금리의 최꼭지를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닥은 언제냐? 그럼 주가의 바닥은 언제냐? 예, 주가의 바닥은 금리의 최꼭지다. 최꼭지를 이뤘을 때, 최고점을 이뤘을 때 주가의 바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였죠? 네, 아까도 보셨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올 쇼크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올 쇼크 때도 만들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최고점을 만들었을 때, 금리 최고점과 주가 바닥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일치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죠. 왜 똑같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최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무엇에 유일하게 적용되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학적 확률 통계에서 얻은 정답은 분명하죠. 네, 금리 최고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언제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몇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이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찾으면요, 망합니다. 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그거 생각 안 해줍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줘요. 우리가 카카오 사태도 봤죠. 자, 잠깐 우리가 카카오 사태도 잠깐 우리가 언급해 두겠습니다. 카카오 보시면은 몇 포인트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네, 카카오 그룹이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떨어졌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 1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졌어. 9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거 바닥인 줄 산다니까, 바닥. 전문가들은 이걸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 추천합니다. 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우리는 항상 여기서 네, 실패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익률, 하락률, 이것만 찾는 겁니다. 하락률. 이걸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올라갈 때도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입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서 고점입니까? 아니죠. 여기 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져. 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시간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상승하는 시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락하는 시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투자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 압구정현대 잘 아실 겁니다. 반포, 네, 지금 뭐 반포주공 그거 지금 뭐 IMF 때 1억도 안 했습니다. 네, 그거 지금 얼마 됐습니까? 뭐 80억 이렇게 하죠. 네, 지금 뭐 80억 종고점 뚫어봤다는데 여러분들 80억 될 때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짜리가 1억도 안 하는 게 음마아파트가 5천이었어요. IMF 때 98년도에 1억이 80억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반포주공, 압구정현대 마찬가지죠. 다 1억이었죠. 대형평수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지금 중간에 털어버리면 이 80억까지 못 갑니다. 이게 바로 투자예요. 네, 투자예요. 1억이 2억이 됐어요. 어디 재개발 물건에 갖고 온 사람이 1억이 2억이 됐어. 나중에 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되는 물건인데 자기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야. 2배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시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가 하락이 가져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금리 상승이죠. 네,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주가 바닥은 무엇으로 찾아야 됩니까? 금리가 최고점을 이르렀을 때, 그 시간을 찾는 게임이다.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기회를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 네, 무엇을 찾는 게임인가를 그 다음에는 또 봐야 될 겁니다. 무엇에 투자해야지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